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익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산관제인 변호사님이 발표한 세미나 발표문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2019년 4월에 발표하신 건데 지금 한 4년 지났나요? 4년 그렇죠? 4년 6개월, 4년 거의 반 정도 지났습니다. 꽤 지났지만 뭐 그대로 한번 공부해볼 가치가 있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제목은 파산 원인을 감추고 한 신용거래, 면책불허가 사유죠. 1년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채무자회생법 564조를 보면 법원은 다음 각후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2호 채무자가 파산 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이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결국 자기의 어떤 모든 힘든 상황을 은폐해서 상대방한테 사기를 쳐서 속이고 신용거래, 뭐 대출을 받아서 꿔서 취득하는 거죠. 요건은 재산의 취득행위가 파산 선고 전 1년이에요. 파산 선고 전 1년이에요. 파산 선고 전 1년이니까 파산 신청과는 무관합니다. 파산 신청 1년 전은 아니고 파산 선고 전 1년입니다. 그러니까 파산 선고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여기에 해당될 가능성은 적어지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빨리 파산 선고를 진행하지 않으면 혜택을 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런 게 의심되는 사건은 신속하게 선고를 하자라고 지금 하고 있죠. 신용거래에 의하여 재산 등을 취득한 날짜와 파산 선고 사이에 선고와 그 취득 사이에 1년 이상의 시차가 존재하면 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죠. 그래서 속칭 구파산 시절에 옛날이죠. 이제 사건 적체로 인하여 사산을 신청하고도 해를 넘긴 후에야 파산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 요건으로는 거의 면책불허를 못 시켰죠. 나가리가 됐죠. 근데 현재는 파산 신청과 선고 사이의 간극이 2, 3개월입니다. 지방도 그렇고 대부분의 법, 서울은 이제 1개월로 줄었어요. 1개월에서 2개월입니다. 지방도 뭐 비슷합니다. 이제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이기 때문에 이걸로 못 빠져나가죠. 그래서 특별히 문제는 된다. 지금은. 두 번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 사실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급불능 혹은 지급불능이죠. 결국 지급불능을 뜻하고 채무자가 자력이 없어서 즉시 변제할 것으로 변제해야 할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하지 못한 객관적 상태로서 재산 외의 신용과 노력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주관적 평가 또는 행동과는 관계가 없다. 내가 얼마든지 갚을 능력이 있었다. 갚을 의사가 있었다라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객관적으로 재산이 있었느냐, 그런 물론 신용과 노력, 전문직이 순간적으로 빚이 1억인데 지금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월급이라든가 사업상 소득을 통해서 봤을 때 뭐 1억 정도도 1, 2년 내에 갚을 능력이 있고 충분히 수준이 있으면 파산이라고 볼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을 받더라도 200에서 한 300 정도의 월급을 받더라도 자녀 2명하고 배우자와 맞벌이 하면서 낑낑거리면서 이제 부양을 하고 있는데 채무가 뭐 5천이에요. 근데 월급 300을 받아도 3인 가족 혹은 배우자가 이제 몸이 아파서 3명을 다 부양한다. 4명일 때 생계비가 지금 아마 300 넘을 겁니다. 200, 옛날에 280이었는데 한 310 정도. 그러면 벌써 자기 월급을 오버하죠. 이런 사람은 3천, 4천도 못 갚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빚이 작아도 파산 상태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파산의 원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춰야 됩니다. 속인다는 건 적극적인 거고 감춘다는 거는 이제 소극적인 거죠. 행위자에게 파산 원인 사실이 있음에도 그렇지 않은 것처럼 이를 속이거나 감추는 것을 감추어 상대방을 착오해. 착오라는 것은 자기 의사와 다른 생각을 하도록
말하는 거죠. 대법원은 채무자가 객관적으로 지급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부족하고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인 채권자에게 한 언행, 거짓말을 했는지 아니면 능숙하게 속였는지 자신 있게 했는지 상대방인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다액의 채무가 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고서 과다한 이익을 얻기 위해 신용거래에 나아갔는지 여부, 이자를 많이 주니까 그쵸? 상대방인 채권자가 신용하는 거래 경위, 채무자의 전체 임금이 이와 같이 취득한 재산이 차진 비중 및 그 증가의 정도, 신용거래의 성격, 즉 신용거래인지 아니면 종전의 신용거래 연장 내지 갱신한 거래에 지나지 않는지, 이걸 이제 대환이라 그러죠. 채무자가 신용거래 취득한 재산의 사용처 등을 면밀히 심리하여 판단해야 된다. 등그름 잡는 얘기지만 그렇습니다. 다만 최근 실무에서는 파산 신청을 불과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다량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거액의 현금 서비스를 받아 소비 또는 일부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심지어 파산 신청을 위한 비용으로 삼는 비정상적인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경우까지 이 규정의 해석에 대한 엄격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본다. 돌려막기는 면책 불가사의가 아니죠. 신용거래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할 것. 신용거래는 대금 후불 형태의 거래를 말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한 물품 구입, 현금 서비스, 마이너스 통장 대출 및 기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땡기는 거죠. 이건 개인 채권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행위입니다. 한편 카드깡은 여기에 해당되진 않는다. 카드깡이 규정하는 신용거래에 포함되는 문제가 되는데, 현재 하급심 결정들은 속칭 카드깡 행위를 파산 원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한 신용거래 행위로서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합니다. 재산에는 동산, 부동산, 채권, 무채재산권, 기타 재산을 포함하여 재물이 점유가 이전되거나 재산 이득을 취할 것을 요합니다. 인과관계는 고의. 당연하죠. 인과관계 있어요.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관련 사례를 보면 하급심 사례. 사실상 5개월 전 1,000만원을 편취했던 건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하죠. 파산 신청 불과 10여일 전에 신용카드로 법무사 사무소에서 450만원을 결제한 경우, 채무자는 2005년부터 지급불능 상태에 처하게 됐으면 파산 선고 전 1년 이내이자 신청 전이 2008년 10월경, 같은 해 12월경 실제 물품을 구입하지 않으면서 신용카드로 1,040만원 결제하고 현금 930만원을 수령하는 카드깡을 함으로써 사기적 신용거래를 한 경우,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된다고 합니다. 지급불능에 처한 후 파산 신청을 하고자 법무법인의 3매의 신용카드로 총 195만원의 수임료를 결제한 경우, 이런 경우는 글쎄요, 지금도 좀 파산 신청 직전에 2명의 신용카드로 하루 270만원 상당의 가구 및 203만원의 냉장고를 구입한 경우, 폐업 직전에 3매의 3장의 신용카드로 오픈마켓 사이트인 옥션에서 1개월간 총 1,477만원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입하는 것을 가정하여 속칭 카드깡을 한 경우, 지급불능에 처했음을 알고도 4개월간 2매의 신용카드로 무속인 사례비로 굿비용으로 2,580만원 결제한 경우, 무자력 무직 상태에서 캐피탈 회사에서 4천만원을 대출받아 곧바로 내연남의 사업자금 용도로 전액 소비하여 지급불능에 처하게 되었음에도 파산 신청을 준비하는 도중에 신용카드로 1,700만원을 대출받은 경우, 파산 신청을 준비하고 하는 도중에 신용카드를 하룻밤에 유흥업소에서 술값 364만원을 결제한 경우, 채무 초과에 처한 상태에서 실직한 가운데 3개월간 신용카드로 오픈마켓 사이트인 지마켓 또는 인근의 귀금속 판매점에서 826만원의 가량의 금지금을 구입하여 어머니에게 선물한 경우, 좀 문제가 있죠. 생활비를 쓰는 건 몰라도. 파산 신청 1주일 전에 신용카드로 GS25 판매점에서 남편을 위하여 15만원어치 담배를 구입하고,
여기까지는 뭐 좀 봐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외에 500만 원 상당의 가구 의류 등을 구입한 거 그냥 오바를 했죠. 담배 15만 원 해봐야 뭐 지금은 담배값 오르기 전인지 몰라도 지금 한 4천 원, 5천 원 하죠. 파산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한 후 고향 킨텍스 내 현대백화점에서 100여만 원 가량의 의류 및 화장품을 구입하여 손자녀들에게 선물한 경우. 참 애매하지만 이 신용카드는 뒤지면 다 나오죠. 아이템, 게임 아이템을 헐값에 되팔아 수백만 원이 깡깡이죠. 조사의 착안점, 최초 발견리, 전술한 바와 같이 파산 절차상의 지급불능에 해당한다고 하기에 스스로 평가 또는 인식을 이루지 않지만 채무자가 자신이 지급불능에 처했으면 어느 정도 인지 해석을 필요하다. 외부에 드러내는 게 이제 지급불능이죠. 파산 신청 대리 또는 대행할 변호사나 법무사를 물색하여 상담을 받고 서류를 준비하는 단계가 파산 신청이 법원 접수에 선행하게 되는데 신청이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면 스스로 지급불능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간주할 수 있다. 채무자가 수임료 또는 수수료를 지불한 시기 언제였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지만 현금으로 수개월간 분납의 형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기에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파산 신청서 제출 당시 청구되었던 가족관계 증명서, 부채증명원 등의 서류가 언제 발급되었는가, 소위 최초 발급일을 기준점으로 삼는 것이 적절하다. 다만 가족관계 증명서는 부채증명원에 비하여 용도가 훨씬 다양한 서류이기에 기계적으로 먼저 발급된 날짜만 따지기보다는 하루 동안에 여러 종류의 서류가 발급된 날 중에서 가장 이른 날짜에 의무를 두기 상당하다.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한 신용카드.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신용카드 외에도 채무자의 예금계좌 거래 내역에서 파산 신청 후 신청 전 1, 2년 이내에 이용 대금이 자동 이체되어 나왔던 신용카드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간혹 장기간에 걸쳐 유흥비, 해외여행 경비, 사치품 구입 비용 등이 과다하게 지출된 관계로 경제적 파탄이 원인이 낭비나 도박, 기타 때문에 평가될 수 있는 사안에서 신용카드 지부채를 채권자 목록에서 제외시킴으로써 법원, 관제인 및 채권자의 시선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금융기관의 신용카드 대출금으로 대거 상환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용카드 발급 이계. 페이인포 사이트에 공인인증서 후 회원가입하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던 이력을 출력할 수 있다. 채무자가 이용 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한 신용카드의 존재가 의심될 경우에 활용해 볼 법하다. 신용카드 이용 내역, 세무신고 용도로 발급되는 신용카드 이용금액 일람표는 월별, 전통시장 용도에 따른 구분 정도밖에 할 수 없기에 많은 신용카드 내역서처럼 이용일자, 카드번호, 가맹점명, 이용금액, 할부여부가 구체적으로 표시하다 볼 필요가 있었다. 여신전문금융협회에서 해줄 겁니다. 신용카드로 구입한 고가품 현존 여부 확인. 파산 신청 직전에 고가의 가전제품 및 가구 등을 구입했던 경우에는 카드깡과 구별하기 위하여 채무자라 하여금 주어지 내에 당연 현재까지 남아있는지에 관한 사진 촬영하여 줄 것을 요구해라. 파산 신청 직전에 의료비 신용카드 지출. 기계적으로 본 면책부로 적용하자면 파산 신청 전 수백만 원을 병원비에서 결제했던 경우는 해당할 수 있겠지만 환자가 채무자 본인이었거나 부양 의무가 있는 근친으로서 자력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인 경우 암, 심장병, 뇌종양 등 3대 질병이죠. 이 측면과 직결되는 중대질환이거나 눈, 척추, 주요 장기 등 신체의 중요 기능을 담당하는 부에 관한 치료 중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한수 없이도 재량 면책위원을 개정하는 것이 상당한다고 사료된다. 이 수술 같은 거 의료는 좀 봐주자는 얘기죠. 결여. 다소 시류에 역행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파산원은 감축한 신용거래 행위 중 소위 도덕적 해이와 결부된 유형별 사례를 면책제도의 목적인 성실을 했으나 불우한 채무자의 구제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기에 반증인 집단에 대한 채권자를 신뢰하고 건전한 근로이익을 보호 등을 위하여 충실한 조사, 적절한 한수, 공평한 배당이 있다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된다. 파산 신청 전 1년 이내에 타인을 속이거나 감추고 한 신용거래 이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죠. 감사합니다. 뭐 파산 면책
궁금하신 분들은 상담을 한번 정확하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이제 뭐 다양한 지식산업센터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상가 그다음에 이제 지금 파산하신 분들은 물론 이제 두 번 파산하신 분들은 아주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보면 진짜 다시 한번 할 수밖에 없구나. 뭐 10년, 15년, 7년 지나면 다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최근에 파산은 그런 분들보다는 중상층 이상, 중산층 이상, 자산이 많았던 사람들, 또 잘 나가는 직업군에 있는 분들이 투자를 잘못해서 뭐 상가를 잘못 사거나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았는데 이게 해소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뭐 빌라를 이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아니면 빌라를 계속 사는 거죠. 담보대출 아니면 전세를 끼고 그래서 뭐 백채, 수백채, 수천 채인 사람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 이제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거죠. 왜냐하면 역전세난 혹은 금리가 너무 올라서 부동산 값이 올라가지가 않죠. 지금 금리가 뭐 6%, 7%, 8% 되니까 이건 과거에 상상도 못 하던 거죠. 우리가 예전에는 뭐 진짜 금리가 2, 3%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꿈 같은 시절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몰려서 파산 면책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전화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